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원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래 망설였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고 동정을 구하려고 쓰는 사연도 아닙니다. 단지 절망 속에서도 기적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사연 남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했고 동시에 가장 기적 같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처음부터 관리직이었던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시작을 했고 밤샘도 많이 했죠. 그렇게 버텨온 덕에 원칙적이지만 사람 보는 눈은 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늘 애써왔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마음 한쪽이 허전했어요.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왔니? 그래, 애썼다. 아버지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듯 무기력한 얼굴로 사셨어요. 늘 땅만 바라보고 사시던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등까지 굽으셨죠. 회사와 집만 오가던 저에겐 살아가는 기쁨보다는 삶의 의무만 짊어지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밝은 목소리로 시선을 끄는 직원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 영업팀 직원이었습니다. 여사님, 이거 받으세요. 아이고, 오늘도 챙겨주는 거야? 고마워서 어떡해. 별 말씀을요. 여사님 덕분에 저희가 깨끗한 회사에서 일하는 건데요. 늘 감사드려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해요? 내가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우리 안대리님 같은 분이랑 결혼시켰을 텐데. 그러게요. 여사님이 딸만 둘이라 너무 아쉽게 됐네요. 제가 여사님 며느리 될 수 있었는데. 목소리만큼 얼굴 표정도 밝고 싹싹한 사람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청소 여사님께 핫팩을 챙겨주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그녀의 밝고 인정 많은 성격은 이미 부서 내에서도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지나가던 영업팀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이고, 주연씨, 오늘도 여사님 챙겨드리는 거야? 어머, 부장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외근 나갔다가 왔지. 추우시죠? 핫팩 하나 드릴게요. 잠깐이라도 손에 쥐고 계세요. 나까지 챙겨주는 거야? 헐, 고마워. 주연씨는 참 사람이 착해. 저는 두 발짝 떨어져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성적인 끌림인 건지 뭔지 모를 관심에서부터 시작이었죠. 그리고 점차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만나야 하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회사 전체 회식이 끝난 후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항상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과 사를 철저히 하는 것뿐이에요. 선을 지켜야죠. 그렇게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먼저 다가왔죠.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말했어요. 그거 아세요? 저희 아빠가 부장님 되게 좋아하시는 거. 주연 씨가 저에 대해서 무척 좋게 말씀드렸나 보네요. 고마워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남자친구 있다, 우리 회사 사람이다라고만 말했죠. 아이, 그런데 어떻게... 사실 저희 아빠도 이 회사 직원이거든요.
생산팀의 안남규 과장님이요. 그 말에 저는 솔직히 놀라고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같은 회사를 다닌다는 사실에 솔직히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죠. 하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할래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애교를 부리며 제 팔에 매달려 말했어요. 저는 사실 집에서 빨리 시집 가라고 성하시거든요. 아직 28밖에 안 됐는데 저희 부모님 좀 너무하시죠? 부모님은 그러실 수 있죠. 지금 주연 씨 나이가 가장 예쁠 때고 일찍 시집 가서 가정 꾸렸으면 하시는 부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전 주연 씨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많고 아버지도 모시고 살아야 해요.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전 시아버님 잘 모실 자신 있어요. 원호 씨 내줘도 잘할 자신 있고요. 두 주먹을 불끈쥔 그녀의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30년 넘도록 닫혀있던 제 가족의 상처를 다시 열어버리게 될 줄은요. 여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모두들 저를 환대해주며 웃고 있었지만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죠. 괜히 제 어깨까지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는 길이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말씀 낮추세요. 아유, 어떻게 그래요? 우리 회사 인사팀 부장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말을 놓나? 당신도 참. 얘들 결혼하면 당신이 윗사람인데 당연히 말 놔야지. 안 그래요? 부장님, 이리 와 앉으세요. 어머님도 말씀 낮추세요. 저 회사 일로 온 거 아니고 주연이 남자친구로서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아이고, 예. 그럼요. 예비 장인과 장모는 회사에서의 제 직급 때문인지 저를 어려워하며 무척 예의를 차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소파에 둘러앉았어요.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서로의 어색함을 풀고 있었죠. 그 사이 부엌에서는 누군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자친구의 언니였습니다. 혼자서 상을 차리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옮기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손님 맞을 준비를 혼자서 다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자친구 아버지가 툭 던지듯 말했죠. 인정아, 아직 밥 안 됐어? 예,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쟤는 아따 갔다 부지런 던지가 언젠데 아직도야. 시간 딱 맞춰서 밥상 차려놓으라니까. 마치 누군가를 부리는 말투였어요. 저를 대하던 말투와는 180도 다른 말투였죠. 여자친구도 아무렇지 않게 말을 보탰습니다. 언니, 빨리 좀 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미리미리 좀 하지. 회사에서 보던 그 부드러운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짜증 섞인 말투에 아랫사람 대하듯이 들렸죠. 예비 처형이 될 그분은 잠깐 저를 보더니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할게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예비 처형은 그 말만 몇 번을 반복하더군요. 표정에는 변명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밥상 차리는 걸 재촉하면서도 여자친구도 예비 장모님도 여자친구의 남동생도 누구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앙상한 몸으로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 혼자만 이 상황을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같았죠.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 시선은 계속 부엌으로 향했어요.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윽고 밥상이 다 차려졌어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저는 고생한 여자친구 언니분께 말했어요. 저 때문에 오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일인데요, 뭘. 식사가 늦어져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대답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인정이는 상 다 차렸으면 그만 가게 나가봐. 네? 네, 어머니. 저 인정 씨는 같이 식사 안 하세요? 그때 여자친구의 남동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누나는 가게 가봐야 돼요. 가게 문 열어야 할 시간 다 돼서. 가게요? 주원이는 작은 주점 운영하거든요. 언니가 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그럼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여자친구의 언니는 어깨를 한껏 좁히고는 고개를 푹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체구가 더 작아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고개를 숙였죠.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따가 상 치울 때 연락할 테니까 핸드폰 잘 보고 있어. 가서 가게 바닥에 물걸레질 좀 잘 해놓고. 네, 어머니. 여자친구 언니는 시계를 보며 급히 서둘러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어머 인정아, 알타리를 안 내놨네. 그것만 꺼내놓고 가. 네? 지금요? 그럼 지금이지. 밥 다 먹고 나서 꺼낼래? 뭐해. 빨리 안 꺼내고. 여자친구 언니는 서둘러 신발을 벗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김치 냉장고가 있는지 잠시 후 자기 몸통보다 큰 갈색 김치통을 꺼내왔어요. 혼자서 끙끙대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었죠. 그래서 제가 일어나 거들어드렸어요. 아이고, 그냥 둬. 자네는 그런 일 안 해도 돼. 체격이 좋은 건장한 남자인 저에게도 안 시키는 그런 일을 당신 큰 따님은 해도 괜찮다는 뜻인지 되묻고 싶더군요. 그녀는 이 집 가족이 아니라 집안 일을 맡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자친구는 이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듯 아무렇지 않아 했고요. 알타리를 상에 내려놓자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언니, 가기 전에 나 물 좀. 따뜻한 물로. 알았어. 주연 씨가 떠와도 되잖아요. 뭐 어때요? 언니가 일어난 김에 떠다 줄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요. 제가 가져다 줄게요. 여자친구의 언니는 군소리 없이 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 물컵을 내려놓는 순간 컵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물이 엎질러져 식탁 밑까지 흘러내렸죠. 차가워. 좀 똑바로 좀 하지. 내 옷 다 젖었잖아. 정말. 이거 드라이 맡겨야 되는 옷인데. 조심 좀 하지. 넌 하는 일마다 왜 그 모양이야? 여자친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예비 장인의 질타가 제 귀를 쿡 쑤시고 들어왔어요. 그 순간의 여자친구 모습은 회사에서는 전혀 본 적 없던 말투와 표정이었죠. 물은 계속 흘러내려 식탁 유리 아래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 식탁보에 스미잖아. 뭐해. 얼른 행주 가져오지 않고. 네? 네. 예비 장모의 목소리가 한껏 날카로워졌습니다. 순간 여자친구 언니의 표정이 겁먹은 듯 얼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보았죠. 여자친구의 언니는 어깨를 움찔하며 행주를 가지러 갔어요. 정말. 이거 비싼 건데. 쟤는 꼭 저렇게 사고를 친다니까. 등신같이 도대체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등신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욕설의 예비 장모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과연
이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비 장인은 제 굳어진 표정을 읽은 건지 예비 장모에게 눈치를 주었죠. 아이고 참, 주연이 남자친구도 있는데 그만해. 그 말투 좀 고치라니까. 아이, 집사람이 원래 좀 쿨한 성격이라서 말이 좀 세.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게나. 쿨한 성격이요? 저는 어이가 없어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죠. 저는 일단 아무 대답 없이 지켜보기만 했어요. 예비 장모와 여자친구는 뒤늦게 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처럼 굴었어요. 아니,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만. 이게 수입해온 거거든. 큰딸이 제일 편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말게. 아, 그러니까 언니가 오늘따라 실수쟁이네. 언니, 방금 소리쳐서 미안. 여자친구는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원호 씨, 오해하지 말아요. 언니랑 내가 워낙 가족 같은 사이라 친해서 그런 거니까. 언니, 화 안 났지? 괜찮아. 아, 다행이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서로 더 존중했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끼는 옷이라 감정이 격해졌나 봐. 그럼 전 이만 다녀올게요. 여자친구의 언니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1시간 정도 더 앉아 있다가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차에 타기 전 여자친구에게 물었죠. 주연 씨, 아까 그 말 무슨 얘기였어? 가족 같은 사이라니.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는데. 언니랑 가족 같은 사이라며. 언니랑 가족이면 가족이지. 가족 같은 사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혹시 당신 언니 친언니 아니야? 무슨. 에이, 가족이죠, 가족. 내가 오늘 긴장해서 그랬나? 별 헛소리를 다 했네요. 그런데 주연 씨, 회사에서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아니, 나는 그만 들어가 볼게요. 주연 씨도 피곤할 텐데 들어가 봐요.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원호 씨, 그냥 가게요? 원호 씨! 저는 여자친구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실망이라는 감정이 들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알 수 없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집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두운 집안의 식탁 등만 켜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반찬은 날배추와 김치, 마른 김과 간장만 놓여 있었죠. 왔냐? 아버지, 반찬이 이게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장조림이랑 나물 반찬 사다 드렸잖아요. 혼자 드시더라도 잘 챙겨 드셔야죠. 난 이거면 됐다. 되긴 뭐가 돼요. 의사도 이젠 진짜 고기 드셔야 한다고 경고했잖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다 드신 식탁을 치우려고 하셨어요. 제가 할게요. 그냥 두세요. 아버지, 이제는 고기 좀 드셔도 되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돌리셨어요. 오늘 인사는 잘 드리고 온 거냐? 네. 그래.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결혼 준비 잘해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 결혼해도 아버지랑 같이 살 거예요. 이미 주연이랑도 얘기 다 끝냈고요. 난 그럴 자격 없다. 그 한마디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왔어요. 아버지만 가슴에 돌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후회를 삼키며 살아왔죠. 바쁘게 살아도 마음 한구석은 늘 멈춰 있었어요. 아버지 방 서랍장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인정 씨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며칠 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원호 씨, 계속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원호 씨가 나한테 뭔가 실망한 것 같아서.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데 주연 씨, 혹시 동생분 가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 응? 가게는 갑자기 왜요? 미리 알아두고 회식할 때 가면 좋잖아요. 주원이 주점을요? 회사에서 거리가 좀 되는데. 뭐, 일하다 보면 어디든 가기도 하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게다가 여자친구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직원들을 데리고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제 말을 여자친구는 믿어주었어요. 벌써부터 우리 가족인 거 티내는 거예요? 내 동생 매출 올려주려고 일부러 연락했구나. 안 그래도 내 동생 장사 안 된다고 징징거려서 나중에 원호 씨한테 한번 말해보려고 했는데 먼저 매상 올려줄 생각 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주소 찍어서 보내줄게요. 아니면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내가 따로 시간 될 때 들릴게. 저는 가게 주소를 받아냈습니다. 며칠 후 그곳에 찾아가 봤어요. 남동생은 보이지 않고 언니분이 보였죠. 제 예상대로였어요. 저는 혼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자친구 언니분이 저를 알아보았어요. 여긴 어쩐 일로?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주연이한테 요즘 가게 장사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 매상 올려주려고 온 거예요. 아, 네. 그럼 주연이한테 오셨다고 연락해 볼까요? 아닙니다. 한 잔만 마시고 금방 갈 거예요. 예비 처형이 될 그녀는 저를 아주 이상한 놈 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하긴 처형이 일하는 가게에 와서 예비 신부도 없이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니 이상한 상황이긴 했어요. 게다가 제가 계속 예비 처형을 힐끔거려서일까요? 예비 처형은 손님들이 부르지 않으면 계속 주방으로 숨었습니다. 저도 좀 뻘쭘했지만 이대로 나가기엔 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게 안을 지켜보니 가관이었어요. 주방 일에 서빙까지 전부 다 그녀 혼자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테이블에 손님이 저 빼고 한 팀뿐이어서 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던 중 식재료와 술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음식하랴 손님 응대하랴 무척 바빠 보이는 그녀를 위해 저는 물건 옮기는 걸 좀 도왔어요. 인정 씨는 괜찮다며 계속 손사래를 쳤죠. 그러던 중 주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정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보았죠. 그러자 인정 씨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넘어진 거였죠. 괜찮으세요? 네. 아니요. 저는 인정 씨를 일으켜 주었어요. 한 걸음을 내딛던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소리를 냈습니다. 아! 저는 그녀를 앉히고 발을 확인했어요. 발목이 접질러진 것 같았죠. 양말은 바닥에 고인 물 때문에 젖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양말 좀 벗길게요. 아! 저는 그녀의 양말을 벗겼습니다. 발과 발가락을 확인해 보았어요. 아무래도 발목에 문제가 있어 보였죠. 그런데 발을 확인하던 중 저는 기겁하고 말았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남동생과 함께 가게로 오라고 했어요. 남동생도 여자친구도 집에 있더군요. 여자친구가 가게로 도착했고 저는 그 둘에게 가게를 맡기고 예비 처형을 제 차에 태웠습니다. 그 둘은 이 상황을 어리둥절해했죠. 안주가 나오기 전엔 술을 마시지 않는 습관 덕분에 저는 술을 입에 한 모금도 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단 결과 발목 인대가 늘어났다고 했죠. 방깁스를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원호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왜 가게에 혼자 계셨어요? 남동생분도 집에 계시던데.
그게 주원이는 가게에 잘 안 나와요. 주원 씨가 가게 주인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그게 형식적인 주인 같은 거예요. 주원이가 번듯한 직업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빚내서 차려주신 거거든요. 그럼 일은 인정 씨가 다 하는 거고요? 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 시동을 켜고 잠시 뜸을 들였어요. 저 혹시 이런 질문이 실례인 건 알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인정 씨 처음 봤을 때 가족들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특히 가족들이 인정 씨를 대하는 태도가 가족처럼 안 보였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멋대로 생각했죠. 혹시 이 집 하녀처럼 보였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네요.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맏딸이니까 희생해야 하는 거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매일 그 소리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어느새 그게 익숙해졌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돈 한 푼 안 받고 알바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저 혹시 인정 씨 입양되신 건가요? 입양이요? 아니요. 저도 사춘기 때 어머니께 여쭤봤는데 그런 일 없다고 펄쩍 뛰시더라고요. 생김새도 저만 다르고 의심도 돼서 제 출생에 비밀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친자 검사 같은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거 확인할 돈 있으면 차라리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빨리 이 집을 탈출하자는 게 제 목표였어요. 어머, 제가 별소리를 다 했네요. 탈출하고 싶을 만큼 힘드셨던 모양이네요. 인정 씨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참, 제 친구 중에 유전자 분석해주는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제 부탁이면 무료로 해줄 거예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와서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인정 씨를 데려다 주었어요. 여자친구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펄쩍 뛰었죠. 여자친구는 자기 언니가 다친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오로지 제가 자신의 언니와 오랫동안 함께 있다는 사실에 불쾌해했죠. 그 모습에 실망만 더 커졌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무시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 후 저는 여자친구와 연락을 뜸하게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부러 피했어요. 첫 인사 후 실망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는 중이었죠. 그리고 여자친구의 언니에게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것도 한몫했고요. 며칠 후 여자친구네 집에서 상견례 날짜를 정하자며 재촉을 해왔습니다. 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상견례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자 여자친구 가족들이 제게 식사 제안을 하더군요.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겸 일부러 여자친구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도착하자 역시나 인정 씨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리를 절뚝이면서요. 자네 왔나? 어서 앉게.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지? 주연이랑도 자주 못 본다며.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호두 과자와 땅콩 과자를 건넸어요. 이거 오는 길에 사왔어요. 어머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땅콩 과자네.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사왔어? 역시 인사팀 부장이라 그런가 센스가 기가 막히네. 원호 씨가 무심한 듯해도 이렇게 생각이 깊다니까요. 식후에 먹으면 다 식을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 흘리자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먹으면 되지. 엄마 아빠 어서 드셔보세요. 모두가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저는 인정 씨를 불렀어요. 인정 씨, 같이 드세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거든요. 인정 씨는 가족들 눈치를 보며 식탁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서들 드세요. 저는 다 같이 먹고 싶은데요.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사온 건데 안 드시면 제 마음이 불편해요. 같이 드세요. 제 말에 가족들이 그제야 거들었어요. 그래, 너도 와서 앉아라. 아이 뭐해, 앉으라니까. 과자 씻겠다. 인정 씨가 자리에 앉자 모두들 하나씩 과자를 집어들고 먹었습니다. 저도 하나 집어 먹었어요. 인정 씨는 호두 과자를 하나 집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오물오물 먹었죠. 저는 유심히 인정 씨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인정 씨, 땅콩 과자도 좀 드셔보세요. 땅콩이 아주 고소해요. 제가 하나 집어서 건네자 인정 씨는 질색하는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제가 땅콩 알러지가 있어서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여친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언니 땅콩 알러지 있어. 한 입만 먹어도 난리나.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과자였어요. 저는 흥분된 마음을 꾹 누르고 자연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인정씨, 지난번에 보니까 발에 점이 있던데 언제부터 있던 점이에요? 아, 점이요? 글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 여자친구가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 똥 밟은 것 같이 생긴 점 3개 말이야. 뒤꿈치에 찍힌 게 아주 영락없이 개똥 자국 같다니까. 안 그러니? 맞아, 맞아. 좀 그렇긴 하지. 인정씨는 창피하다는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욕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오히려 더 기분이 상했어요. 개똥이라뇨.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볼 땐 곰돌이 모양처럼 보이던데요. 그러자 제 눈치를 보는 여친 아빠가 말했어요. 아이, 그러고 보니 자네 말이 맞네. 곰돌이 모양이네, 곰돌이 모양. 자기 딸에게는 인신공격을 하면서 제 비위나 맞추려는 이 집 가족들이 저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함께 계속 마주 앉아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인정씨가 문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지나가는 척하며 재빨리 제게 무언가를 건넸어요. 위생 비닐 봉투에 든 칫솔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쪽지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요. 부탁드릴게요. 인정씨는 조용하고 빠르게 말하고는 화장실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춤에 봉지를 슬쩍 숨기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잠시 담배 한 대 피우고 온다고 하고는 그 봉지를 차에 옮겨두었죠. 종이를 펴보니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정씨 번호였어요. 저는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가 조금 더 시간을 때운 뒤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칫솔을 보냈죠. 하나는 인정씨의 칫솔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여친 아빠의 칫솔이었습니다. 친자검사 의뢰를 하고 난 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궁금했죠. 그 후 저는 인정씨에게 종종 안부 연락을 했어요. 다리 상태를 핑계로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인정씨에게서 단문이 꼬박꼬박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정씨는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원호 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말씀드리는 건데 주연이는 원호 씨 생각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이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친구네 집을 방문했을 때 확신했거든요. 이 집안은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속내를 인정 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풀어야 할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정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연이에게 언니 소식을 물었죠. 원호 씨, 왜 이렇게 우리 언니한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언니 발목 다친 날 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내가 모르는 일 있었어요? 무슨 말이 그래? 주연 씨 언니니까 신경 써준 건데. 그럼 언니한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나한테 신경이나 쓰세요. 여자친구는 토라져서 획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인정 씨는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퇴근 후 호프집을 찾아가 보았어요. 막상 가게에 들어가진 않고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밖에서 지켜보기만 했죠. 인정 씨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다리를 절뚝이며 일을 하고 있었죠. 손님이 모두 빠져나간 무렵 주원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이제 출근한 건지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원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가게 문을 잠그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기겁할 만한 일이 벌어졌죠. 가게 안 불이 모두 꺼지더니 와장창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싶어 차 창문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죠. 살려주세요! 분명 인정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가게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안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주원아, 나 네 누나야. 이러지 마. 정신 차려. 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간판 받침 위에 올려져 있던 벽돌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유리문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문을 깨고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인정 씨의 비명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가게 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상상도 못할 장면이 펼쳐졌죠. 인정 씨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 위에 주원이 인정 씨의 허리를 끌어안고 포개져 있었어요. 주원이 인정 씨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할 새도 없이 그 파렴치한을 잡아 주먹을 날렸어요. 주원이 제 주먹에 맞아 날아갔죠. 인정 씨 괜찮으세요? 도와주세요. 인정 씨는 흐느껴 울며 말했습니다. 너 이 새끼, 매형 잠깐만요. 아이씨, 누가 네 매형이야 이 미친 새끼야. 퍽퍽 저는 계속 팼습니다. 짐승은 매가 약이니까요. 그만해요 제발. 아이씨 진짜. 주원이 널브러진 틈에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왔어요. 인정 씨는 어딘가 다쳤는지 잘 움직이지 못했죠. 인정 씨는 응급실로 향했고 주원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죄목은 강간치상죄였어요. 경찰 조사에 저도 함께 갔습니다. 주원이 유치장에 갇혔다는 소식에 가족들이 모두 달려왔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경찰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거 지금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신 겁니다. 피해자분이 친족에 상해까지 입으셔서 강간치상죄로 형량 세게 나올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주원이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여기 목격자도 있으시고 지금 CCTV도 다 확인했습니다. 증거 명확해요. 김서방,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주원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자네가 착각한 거겠지. 제가 두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도저히 못 믿겠으면 CCTV 확인해 보시죠. 그 와중에 주현은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죠. 여친 엄마와 아빠는 CCTV를 보러 갔습니다. CCTV를 보고 나온 그들의 얼굴을 보니 상황이 심각함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된 걸 본 주원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 맞지?
멍청한 새끼야. CCTV 있는 곳에서 저런 짓을 벌여? 모자란 놈. 저는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CCTV 없는 곳이면 그런 짓을 해도 됐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자기 딸이 피해자인데 말이에요. 여친 엄마도 한숨을 푹 쉬며 미간에 주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러자 주원이 갑자기 급발진하더군요. 누나, 이거 다 누나가 시킨 거잖아. 뭐? 너 입 안 닥쳐? 이거 완전 미친 새끼 아니야? 아빠, 엄마, 난 누나가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어. 누나 결혼하면 나 1억 챙겨준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 안주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목소리를 깔고 물었습니다. 제 눈은 주연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주연은 눈을 내리깔고 바닥만 훑고 있었죠.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약을 잘못 처먹었나?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안주연 씨, 진짜 안주연 씨가 시킨 거 맞아요? 주연은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자 주원이 말했어요. 내 핸드폰에 누나랑 대화한 내용 다 녹음했어. 어딜 독박을 씌워? 경찰이 다시 주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핸드폰 줘봐요. 주연은 경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냅다 도망을 쳤습니다. 경찰서에서요. 당연히 몇 발자국도 못 가고 바로 잡혔고 유치장에 갇혔어요. 주연의 엄마와 아빠도 이 상황이 무척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들, 딸이 둘 다 감옥에 갈 상황이 되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주연은 온갖 상스러운 욕을 남발하며 자기 동생에게 죽일 듯이 화를 냈어요. 처음 보는 악에 바친 얼굴이었죠. 주원도 지지 않고 악을 쓰며 욕을 해댔습니다. 야이씨, 네가 누나면 다야? 인정이 누나가 매형한테 꼬리친다고 떼어내달라며! 너 입 안 닥쳐? 그 말을 들은 주연의 부모들은 경악할 반응을 보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꼬리를 치다니. 이게 다 언니 그년 때문이에요. 내가 다 봤어. 둘이 서로 문자하고 연락하는 거. 인정이 언니 만난 후로 원호 씨가 변했다고. 설마 언니랑 바람이라도 난 거야? 둘이 잤어? 말해봐. 저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억지 쓰지 마. 서로 안부 연락한 것뿐이야.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더군요. 주연의 부모님이 인정 씨를 꽃뱀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경관님, 인정이 걔가 원래부터 음흉한 구석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걔가 꼬리쳐서 이 사달이 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얘들 잘못만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인정이 얘가 언제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감히 키워준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경관님, 우리 아들이랑 딸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큰 딸을 꽃뱀으로 키운 잘못이에요. 아마 그 아이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작은 딸이 결혼할 남자도 꼬시고 자기 남동생도 홀려서 이 사단을 만든 것 같네요. 저희 집안일이니 저희가 집에서 아이들 잘 다이루고 잘잘못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보내주시죠. 그건 안 됩니다. 형사사건이라서요. 그리고 아까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피해자분 갈비뼈 골절되셔서 전치 6주 나왔답니다. 김서방, 자네가 말해보게. 인정이가 자네 홀린 게 맞지? 남자는 여자가 작정하고 꼬시면 한 번쯤 넘어갈 수도 있어. 우린 자네 용서할 테니 자네가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해보게. 자네 우리 주연이랑 결혼할 거 아닌가? 아까부터 김서방 하시는데 굉장히 불쾌하네요. 뭐? 자기 딸을 꽃뱀 취급하는 부모를 장인으로 맺을 만큼 좀 미치지 않았습니다.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던데 인정 씨는 친자식이 아니기라도 한 겁니까?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해보죠. 저 오늘부로 파혼합니다. 부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원호 씨, 파혼이라니.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나보다 언니가 더 좋은 거예요? 둘이 잤지? 성격만 꼬인 줄 알았는데 망상장애까지 있네. 안주현 씨, 나야말로 당신이 쓴 가면에 속은 거야. 우린 여기까지야. 그럼 법정에서 보자. 원호 씨! 저는 병원에서 인정 씨를 퇴원시키고 제가 사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인정 씨는 민폐를 끼치기 싫다며 거절했지만 그래봤자 갈 곳이 없는 처지였어요. 아버지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집으로 갔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께서 주방에 서 계셨죠. 아버지는 인정 씨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리셨어요. 쨍그랑 소리가 울렸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거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유리를 치우려고 하자 인정 씨가 거들며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버님. 저는 인정 씨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인정 씨 다쳤잖아요. 유리컵은 제가 치울 테니 아버지가 인정 씨 방 좀 안내해 주세요. 그래. 남자 둘이 사는 집이라 별로지만 그래도 복층에 방이 6개나 있어서 많이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인정 씨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인정 씨에게 좀 쉬라고 하고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원호야, 너무 닮았다. 눈매며 보조개까지. 아버지, 이상하게 여기 가슴이 찡하게 울린다. 가슴이 울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상하다. 아버지는 가슴을 주먹으로 계속 때리셨습니다. 내가 노망이 들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나연일 리가 없는데. 아버지, 사실 저도 인정 씨 보면서 나연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도 나연이일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문갑 위에 놓인 사진을 직접 드셨어요. 한참을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슬픈 비극이 있어요. 제 여동생이 어릴 적 실종되었거든요. 엄마는 그 일로 암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며 죽지 못해 사셨어요. 죄책감이 크셔서 나연이가 사라진 이후 고기 한 점 드시지 않으셨죠. 의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기를 안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연이가 사라지던 날 아버지가 고깃집에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날을 후회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내가 그날 득범이 전화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놈의 고기가 뭐라고? 아버지에게 빚을 많이 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얻어먹기만 하던 친구였던 득범이 아저씨가 그날 아버지를 불러낸 거였어요. 처음으로 고기를 사주겠다면서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동생까지 모두 보기엔 힘이 부치니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요. 아버지는 고깃집에 가기 위해 엄마를 따라 나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여동생이 사라진 거였죠. 평생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주변에서는 이미 죽어도 진작 죽었을 거라며 우리 가족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인정 씨를 보면 가슴이 자꾸 아려왔어요. 내 동생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저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더 살피고 챙기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께 인정 씨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렸어요. 아버지는 인정 씨가 여동생이라도 되는 양 가족사 이야기에 분노하시기도 하고 가여워하시기도 하셨죠. 저는 거기에 덧붙여 제가 본 몇 가지 것들도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아버지의 눈이 동그랗게 커다래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덜덜 떠시며 마른 침을 삼키셨어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인정 씨를 아주 따뜻하고 귀하게 대해 주셨어요. 인정 씨가 며칠 머무는 동안 집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아버지는 침구와 침구 세트를 구입해서 인정 씨 방에 새로 넣어주셨습니다. 인정 씨는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편히 쓰라며 밀어 넣어주셨죠. 인정 씨가 집에 들어왔을 뿐인데 아버지가 무척 바빠지신 것 같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트에 다녀오셨죠. 저기, 내가 방금 마트에 갔다 왔는데 좋은 고기가 팔더라고요. 오노야, 인정 씨랑 같이 구워 먹어라. 아버님, 감사해요. 고작 며칠 머무는 건데 새 침대에 이불까지 사주시고 오늘은 소고기까지. 저 살면서 이런 귀한 대접 처음 받아봐요. 정말 고맙습니다. 인정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동시에 아버지의 눈도 벌개지셨죠. 이게 뭐 별거라고. 그럼 난 나가 있을 테니 편히 식사해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아버님도 같이 드셔야죠. 난 됐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대로 뒤돌아 나가셨습니다. 저는 인정 씨에게 우리 집 사정을 말해 주었어요. 인정 씨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죠. 분명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원호 씨, 우리 그렇게 믿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게요. 말만이라도 고마워요, 인정 씨. 보름 후 인정 씨는 쇼핑백 접기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세만 질 수 없다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죠. 인정 씨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며칠 후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 놓을 대반전 사건이 일어났어요. 친구에게 부탁했던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었죠. 우리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인정 씨, 저도 아직 결과를 보진 못했어요. 이 결과가 어떻든 저는 앞으로 인정 씨 선택을 존중할 겁니다.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마음 먹었어요. 저 혼자 자립하기로요. 이제 부모님과는 영 끊을 거예요. 핏줄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인정 씨 얼굴엔 잠시 슬픔이 어렸지만 금방 씩씩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얼른 열어봐라. 아버지는 인정 씨보다도 더 궁금해 하시는 눈치였어요. 서류를 열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우리 셋 모두를 경악하게 했죠. 친자 확률 99.9996%, 친자 관계가 성립됨을 증명합니다. 그 글자가 아주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놀라 입을 벌렸고 인정 씨는 경직된 표정을 지었어요. 인정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친딸인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죠? 그 어린아이를 방에 가두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굶기고 가족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인정 씨는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건 인정 씨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소리내며 오열하셨죠. 제 눈에서도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일어나 인정 씨 옆으로 다가가 와락 껴안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에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죠. 아니야, 나연아. 우리 나연이 그놈들 가족 아니야. 내가 네 아버지다, 나연아. 미안하다. 애비가 미안해. 이제야 찾아서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말에 인정 씨는 눈물을 뚝 그쳤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저를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바라보았죠. 나연아, 내가 네 오빠야. 나연아, 오빠가 미안해. 네 손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 그게 무슨 말씀들이세요? 아버님, 원호 씨. 사실 내가 아버지 유전자랑 친자 검사했어. 너 내 동생이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내가 멋대로 검사해서 미안해. 그런데 네 발바닥에 있는 곰돌이 좀, 그리고 땅콩 알러지까지 내 동생이랑 똑같았어.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네가 우리 집에 온 날 널 보고 가슴이 뛰어서 혼났다. 모두가 죽었다고 말했던 내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 그리가 원호에게 들었지. 네 발에 있는 점도, 알러지도, 그리고 보조개까지. 네가 우리 집에 오던 날 원호가 그러더구나. 친자 검사 중이라고. 아마도 네 엄마가 널 여기로 보낸 모양이다. 고맙소 여보. 고마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내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랑 오빠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연이도 그렇게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세 가족이 이렇게 다시 모여 앉는 모습은 상상만 했는데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죠. 우리 셋은 부둥켜 안고 눈물의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다음날 연차를 내고 가족들과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나연이.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우리는 엄마의 사진 앞에서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와 저는 이 몹쓸 집안을 가만두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아버지는 그 집안 뒷조사에 들어가셨고 저도 별도로 이것저것 알아보았죠. 우리는 변호사를 불러 고소당한 그들이 합당한 벌을 받는데 힘을 실도록 했습니다. 주연은 강간치상죄의 교사범으로, 주원은 강간치상죄로 구속되었죠.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얼마 후 충격적인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천벌받은 인간들의 인맥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알아낸 사실은 그들이 나연이를 길에서 주워왔다는 사실이었죠. 정식 입양이 아니었고 출생신고로 신고했기에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 길에서 주운 아이를 데려다 키웠답니다. 그게 나연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 친딸과 친아들을 낳으면서 나연이는 졸지에 찬밥 신세가 된 것이었어요. 어릴 적 참 많이도 맞고 많이도 굶겼다고 했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몸무게가 고작 40kg이었습니다. 나연이는 그 집 딸이 아닌 식모로 길러졌다고 했어요. 어릴 때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대들기도 해봤고 울고 떼쓰고 잘 보이려고 애써봤는데 늘 저만 혼나고 매질당하고 이래야 했어요. 엄마 아빠는, 아니, 그 사람들은 저한테 제가 첫째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백날 첫날 듣다 보니 저도 의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나 봐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넌 세뇌당한 거야. 누구라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나연아, 이제 걱정 마. 너한테 아버지랑 내가 있어. 이제부터 우리가 널 지켜줄게. 나연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였어요. 나연이 아버지와 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갈 곳이 있다며 나연을 따라가자 나연이가 일하는 고깃집이었죠. 아버지, 저 오늘 첫 월급 탔어요. 생애 처음 벌어보는 순수한 제 돈이에요. 저 이 돈으로 꼭 아버지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서 앉으세요.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자리에 앉으셨어요. 곧 고기가 나왔고 나연이는 직접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구워진 고기를 아버지 밥그릇 위에 올려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고기 드세요. 저 때문에 그만 마음 아파하시고요. 아버지가 평생 저 찾으셨다는 얘기 오빠한테 들었어요. 고기 안 드셨다는 얘기도요. 그 말 들은 순간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식이었는지, 이 집에 얼마나 귀한 딸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고기 드실 자격 있으세요. 앞으로 저랑 오래오래 함께 살아주세요. 그러려면 건강관리부터 잘하셔야죠.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기를 바라보시더니 고기를 집어 천천히 입에 넣으셨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고기를 한참을 씹으시더니 삼키셨죠.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맙다. 이제 먹자. 우리 나연이도 많이 먹고 원호도 많이 먹고. 아버지는 코를 한번 훔치시더니 고기를 또 한 점 드셨어요. 저와 여동생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그 후 아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연의 가족들이 저에게 파혼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들은 저와 나연이가 바람이 났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이없어 하시며 그 집구석 인간들을 불러들이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일하는 회사로요. 안 과장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문을 열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저 회장님이 저랑 집사람을 찾으신다고. 안 과장은 회장실에 들어오자마자 나윤이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 왜 있어? 아버지는 회장실 의자에 뒤돌아 앉아 있다가 의자를 빙그르 돌리며 안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회장님, 이게 무슨 영문인지. 자네가 나한테서 훔쳐간 게 있더군. 예? 그게 무슨? 생산팀에서 물품이 계속 없어진다던데 CCTV에 자네가 물건 빼돌리는 게 잘도 찍혔더군. 그게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제 아들놈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바로 다시 물건값 채워 놓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건 물건값이야. 나한테는 껌값이야.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나한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진짜 죽을 죄를 지었더군. 예? 그게 무슨? 내 딸 나연이, 아니, 니놈한테는 인정이라고 불렸던가? 니놈이 훔쳐간 내 딸! 무시무시한 호통소리였어요. 그 기세에 눌린 안 과장과 그의 아내는 바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인정아, 나 엄마야. 혼자서 길에서 헤매던 너를 데려와서 길러준 엄마. 길러요? 저는 짐승보다도 못하게 길러졌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엄마예요? 미안하다, 인정아. 우리가 그동안 먹기 살기가 힘들어서 너한테 야박하게 굴었다면 용서해다오. 제 이름은 안인정이 아니라 김나연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인인 저희 아빠의 딸이고요. 아버지가 제 한을 잘 풀어주실 거라 믿어요. 그래, 응당 그래야지. 당신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실장님, 저는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처리하라는 뜻이었죠. 회사 가드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 둘을 끌고 나갔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는 비명이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사장에게 회사를 일림하고 뒤로 물러나 계셨습니다. 저는 집안 가르침대로 회사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부장 자리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아무도 제가 이 회사의 대표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다만 사람들은 제가 부잣집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죠. 여동생을 괴롭힌 그 집안은 결국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변호사를 썼어요. 주연과 주원은 각각 징역 10년형 판결이 나왔고
그의 아버지 안 과장은 사내 물품을 뒤로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해고되었어요. 물론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안 과장의 평판은 이미 안 좋았던 터였고 회사에서도 벼르고 있던 인물이었죠. 주연과 사귈 때 그녀의 아버지가 안 과장이라는 사실에 좀 놀랐었습니다. 그들이 대출을 내어 차렸던 호프집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지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가압류가 걸린 거였죠. 게다가 거래처 물품 대금 지급을 못해서 소송까지 들어왔고요. 그들은 결국 파산 신청 절차를 밟더군요.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던 것이 무서웠는지 소송을 취하했고요. 우리는 오히려 그쪽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나연이가 그 집에서 무일푼으로 일해온 것들을 모두 증명해서 청구했죠. 꽤 오랜 기간이었기에 억대가 넘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손에 쥔 모든 통장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들어올 경우 나연이 몫으로 받아 놓을 수 있게 해놓았죠. 평생 재기하기 힘들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들이 내 동생에게 한 것만큼 악랄하게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 정도 벌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들이 나연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데려다 주었다면 엄마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니, 차라리 데려가서 사랑 듬뿍 주며 곱게 길러주었다면 고마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건 노동력 갈취였어요. 노예로 길러낸 거였죠. 나연이는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가는 중이었어요. 자신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식품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음식에 대한 갈망이 그녀의 꿈이 된 거였죠. 그런 꿈을 갖게 된 나연이가 안타깝지만 오빠로서 옆에서 많이 응원해 줄 생각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